제가 처음으로 책 소개를 하나 해보려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볼 책은 연탄길이라는 책인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 책 내용과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제가 처음 이 책을 봤을 때는 별로 읽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림도 좀 칙칙한 데다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구매한 이유는 오로지 이 책이 중학교 권장도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엄마께서 이 책을 읽으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평소에도 엄마께서 읽으시는 책을 조금 많이 뺏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김없이 제가 책을 뺏어보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이 책 읽기를 끝냈습니다. 사실 이 책이 두께도 좀 얇은 편이고 단편집인데다가 내용까지 재밌으니까 정말 책장이 술술 넘어갔어요.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은 이철한 씨인데요. 이철한 씨는 7년간 자신이 수집한 실화들을 이 책에다가 썼다고 해요. 이 책은 연탄길 1이고 여기 뒤에 보니까 연탄길 2도 있다고 하네요. 나중에 연탄길 2를 읽어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책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랑은 위대하고 우리는 모두 사랑을 해야 한다 이고요. 두 번째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꼭 그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꼭 이제 보상을 받는다. 즉 인과응보와 약간 뜻이 비슷한데요. 오늘은 제가 읽었던 이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이야기 두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민석 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책의 주인공이에요. 이 민석은 가족들과 함께 서울 근교의 유원지를 돌아오던 길에 검은 형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형체는 뭐 이렇게 비닐봉지 같은 게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사내였답니다. 그래서 민석 씨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남자를 얼른 차에 태워서 병원에 데려다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민석 씨를 제외한 아이들과 아내는 여기 그대로 있기로 하고요. 그래서 민석 씨는 이제 이 남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병원에 가서 남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 병원에서는 얼른 근처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죠. 그 큰 병원에서 이제 이 남자를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민석 씨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민석 씨는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구급차와 소방차를 보게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걱정하면서 아내를 애타게 찾아보지만 아내의 대답 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민석 씨는 어떤 큰일이 일어난가 걱정을 하고 가봤더니 어김없이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빌딩이 불에 탄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가까이에서 자신의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를 보자 아내와 아이들은 울면서 그에게 달려갔죠. 도착하자마자 민석 씨는 처제와 그리고 그 처제의 남편이 무사한지 물어보죠. 왜냐면 그 처제와 김서방은 같은 이제 그 빌딩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몹시 놀랐는지 자신의 아내는 더듬거리면서 다행히 괜찮다고 말을 해주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내는 설명해 줍니다. 사실 1시간쯤 기다렸다가 아무래도 이 남편이 늦을 것 같아서 민석 씨가 늦을 것 같아서 이제 처제 소연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래서 소연이가 김서방과 자는 애까지 안고 차를 가지고 자신들을 데리러 나왔대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이 지경이 됐대요. 무슨 지경이 됐냐면요. 1층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빌딩 전체가 이제 불에 휩싸이는 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착한 민석 씨는 다른 사람들은 다 빠져나온 거냐고 물어보죠, 아내에게. 그랬더니 잘은 모르겠는데 아까 여러 명이 구급차에 실려갔대요. 그래서 이제 민석 씨와 그 아내는 정말 슬픈 일이다 하면서 엉엉 웁니다. 하지만 민석 씨와 아내의 걱정과는 달리 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 당시 빌라에 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사상자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로 가스가 폭발한 1층에 살고 있던 부부가 사망했죠. 다음날 아침 일찍 민석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 전화는 바로 그 사고를 당한 사내의 부인에게 걸려온 전화였죠. 그 부인은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뜻밖의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그 뺑소니 사고 범인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 뺑소니 사고의 범인은 바로 그 당시 어제에 죽었던 그 102호에 살고 있던 부부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민석 씨는 정말 놀랐죠.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책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세상이 아무리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해간다 해도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또 다른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정말 인간보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유리조각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었어요. 좀 약간 반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의 제목이 왜 유리조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저는 왜 이 제목이 유리조각인지 아직 이해는 되지가 않았거든요. 이 이야기는 태수라는 사람이 병원 현관 앞을 서성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자신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까지는 왔지만 막상 엄마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이 태수라는 사람은 2년 전에 집을 나왔어요. 즉 가출을 했다는 소리죠. 그 후로는 몇 달에 한 번씩 남동생과 통화를 했을 뿐 가족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연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을 나온 후 그는 복잡한 지하철에서 남의 지갑을 훔치며 하루하루를 살았대요. 즉 소매치기였다는 것이죠. 태수는 병원 앞에 와서 이제 담배를 피다가 생각에 잠깁니다. 그렇게 그는 피우던 담배를 던져버리고 빠른 걸음으로 병원에 나왔어요. 병원으로 나와보니 거리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대요. 동굴 같은 자신의 거처로 가기 위해 태수는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집이 별로 깨끗하진 않았나 봐요. 그런데 병원 앞에 있는 현금 인출기 앞에서 한 젊은 여자가 많은 돈을 핸드백 속에 넣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즉, 그때 태수는 그 여자의 돈을 훔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나쁜 마음이죠. 결국 태수는 그녀가 한 지하도 안으로 들어갈 때 부딪히면서 돈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순식간에 낚아챘대요. 좀 무서워요. 저는 소름이 돋네요. 태수는 그날 이후 소매치기한 돈으로 술을 마시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하루는 친구를 불러내서 밤늦도록 술을 마셨는데요. 그때 소매치기를 해서 태수는 그는 유난히 다른 사람의 눈빛을 집요하게 살피는 그 뚫어져라 약간 보는 그런 버릇이 있었는데 그날도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습관대로 옆에 있던 사람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다가 결국 시비가 붙어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대요. 그 싸움으로 상대편 사람들이 많이 다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담자 모두를 연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태수는 모든 게 불리했대요. 교도소에 가지 않으려면 피해자 측과 어렵게 어떻게든 합의를 봐야 됐대요. 하지만 그에게는 합의금을 줄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아마도 그 태수는 소매치기한 돈으로 뭔가 이렇게 쓸모있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술 마시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나 보죠. 다음날 아침 그는 할 수 없이 남동생, 내가 자기보다 어린 동생에게 전화를 했대요. 동생은 전화를 받고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태수는 동생을 만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일로 불러내서 정말 미안하지만 합의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형사입건이 돼서 동생 말고는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불렀다고 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동생은 잠시 말을 멈추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은 왜 그동안 엄마에게 한 번도 오질 않았냐라고 물어보죠. 그렇게 그 질문에 태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전에 한번 병원에 가긴 갔었는데 차마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갔다. 그리고 엄마는 좀 어떠시냐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서 동생은 놀라지 마 형 하면서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됐대요. 그래서 태수는 놀란 마음에 왜 돌아가신 거냐고 여쭤보죠. 그러자 태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긴 왜야 결국은 병원비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 사실 태수네 가족에게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 말을 들은 태수는 아니 무슨 병원비가 없다고 사람을 죽게 하냐고 그게 병원이냐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동생은 워낙에 많은 수술비가 들어서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었다면서 그 병원 편을 들죠. 그래서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나중엔 할 수 없이 엄마를 집으로 모셔갔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한 달도 못 돼서 돌아가셨다고요. 그러자 태수는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또 분한 마음을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내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 이런 일이 어딨어. 이러니까 내가 세상에 정부치지 못하고 벌레처럼 사는 거야. 아니 그렇게 돈 구할 데가 없었냐? 내게라도 연락을 해야지. 그러자 동생은 이렇게 반박을 하죠. 언제 형이 나한테 연락처 같은 거 가르쳐준 일이 있어? 형이 너무했단 생각을 안 해? 얼마 전 내 여자친구가 정말 어렵게 엄마 수술비를 마련했었어. 근데 그걸 내게 가져다 주려고 병원으로 오다가 어떤 놈한테 소매치기 당했대. 그니까 이때부터 감이 오시죠? 그러자 동생을 말이 듣는 순간 태수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이 틀리기를 바라면서 더듬더듬 다시 물었습니다. 그 돈 어디서 소매치기 당했냐고 물어보죠. 마지막으로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있던 병원 바로 앞에 있는 지하도 계단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이야기가 실화니까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비정한 아들이 있을 수가 있는지 생각도 했고 이 책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유리 조각을 꽂아놓고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경계한다. 심지어는 친한 사람들의 속마음까지도 실눈을 뜨고 경계할 때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도 치면서 말이죠. 저는 이 약간 이런 교훈을 얻고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인데 과연 저도 그럴까 일상생활에서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참 세상에는 이런 우연이 다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다 했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연탄길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게 중학교 권장도서인지 딱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이 이야기들 말고도 정말 이렇게 울 것 같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렇게 좀 뭉클한 이야기들도 있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하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그럼 다음에도 책 소개를 돌아올게요. 안녕.